매서운 칼바람에 한 소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묻혔습니다. 소녀의 세상이자 전부였던 작은 포장마차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흙탕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에게 과연 한 줄기 빛은 찾아올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의 한 구석, 낡은 외투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나고 있는 19살 소녀, 박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 있었지만 붕어빵 틀을 잡은 손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겼지만 서연은 허기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이 붕어빵 포장마차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말기 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서연은 남들처럼 대학에 갈 꿈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여유도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명석한 아이였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따뜻한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서연은 파당금을 넣으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의 초라한 포장마차, 앞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바깥에 혹한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세강그룹의 최진혁 회장과 그의 유일한 혈육인 외손자 이하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8살 하준이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앙상한 팔다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시민성 거식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도 하준이의 다친 마음과 입을 열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손자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과거 자신의 고집과 오만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불행에 빠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준아, 저녁 안 먹으면 안 된다. 뭐라도 좀 먹어보자꾸나. 최 회장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하준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근길 정체로 차가 잠시 멈춰 선 순간 살짝 열린 차창 틈으로 달콤하고 따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하준이의 코가 벌렁거렸습니다. 하준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하얀 입김을 뿜으며 붕어빵을 굽고 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냄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준이가 무언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놀라움과 기쁨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 차 세워. 당장 저기 길가에 차 세우게. 수행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직접 하준이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구두가 더러운 눈길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오직 손자를 이끄는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코트를 입은 재벌 총수와 그의 어린 손자, 그리고 얇은 외투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가난한 소녀. 서연은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붕어빵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을 본 하준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하준이의 속삭임에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뭐라고 했니? 하지만 하준이는 대답 대신 서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하준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준아, 무슨 소리냐? 이분은 그냥 붕어빵 파는 누나잖니. 그는 손자를 타일렀지만 무심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최 회장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낯선 소녀의 얼굴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딸의 어린 시절 모습과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얼굴이 기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잘 구워진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하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학생, 제일 맛있는 걸로 골랐어. 맛있게 먹어. 늘 차갑게 식은 음식조차 거부하던 하준이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것과 달콤하고 뜨거운 파당금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하준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차로 돌아온 최 회장은 손자가 개눈 감추듯 붕어빵 하나를 다 먹어치우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는 붕어빵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요. 저 누나,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손자의 그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착각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에게 보내는 뒤늦은 신호일까? 차가운 겨울밤, 세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렇게 소리 없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준이의 하루는 박서연의 붕어빵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저녁 같은 시간이 되면 최진혁 회장의 검은 세단은 어김없이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준이는 더 이상 과거에 무기력하고 말없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차에 타자마자 할아버지, 빨리 붕어빵 누나한테 가요. 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아이의 뺨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분홍빛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연에게도 하준이는 특별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수줍게 웃으며 누나, 붕어빵 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하준이가 유난히 바삭한 꼬리 부분을 좋아한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고 늘 가장자리까지 파치 가득 찬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붕어빵을 골라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친구들이랑 싸우진 않았고. 서연의 다정한 물음에 하준이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종알종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렸어요. 누나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엄마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서연은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가 그저 엄마가 많이 그리운 아이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자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떠들고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매일 붕어빵 값이라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과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서연이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웃는 모습도 머리 쓰다듬어주는 손길도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 여겼던 최 회장도 매일같이 서연의 얼굴을 마주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하고 선한 인상의 소녀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죽은 딸 지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입술 같은 사소한 버릇들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는 자신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첫사랑 이정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정민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강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진 어머니는 온갖 모욕적인 말과 돈으로 정민을 짓밟았고 결국 그녀는 당신을 위해서 떠납니다라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고 딸 지은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운명은 잔인하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딸 지은이 가난한 화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과거 자신이 당했던 고통은 잊은 채 똑같은 반대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사랑 따위로 뭘 안다고.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 자식 인연도 끝이다.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에 상처 입은 지은은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 후 급격히 쇠약해졌고 홀로 하준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숨긴 채 살다가 아이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사랑하는 두 여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엇갈린 운명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느 날 저녁, 하준이는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 준 붕어빵을 최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누나가 할아버지 생각해서 제일 큰 걸로 줬어요. 무심코 붕어빵을 받아든 최 회장은 붕어빵을 싸고 있는 낡은 신문지 조각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캠페인 기사가 실려 있었고 후원자 명단 가장 아래쪽에 희미하게 꾸 이정민님 기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최 회장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정민, 대한민국의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김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비서,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네.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박서연. 저기 저 붕어빵 파는 아이. 그 아이의 뒷조사를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게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과거 행적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알아봐. 특히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밤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김비서는 주인의 단호한 명령에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강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잔인한 운명의 장난은 이들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게 될까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회장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세강그룹의 유능한 팀이 즉시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박서연이라는
소녀의 삶은 며칠 만에 한 권의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연이 살아온 고된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것,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학업 성적을 유지해 왔다는 것, 그리고 현재 할머니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사실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최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한 것은 서연의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조모, 김순자 생존, 말기 위암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무, 이정민 9년 전 사망, 부, 불명, 이정민. 다시 한번 그 이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확신에 가깝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연의 어머니 이정민은 9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낡고 빛바랜 흑백 증명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앳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가슴에 묻었던 바로 그 얼굴, 그의 첫사랑 정민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자신의 외손자가 엄마라고 부르는 저 소녀 서연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어머니에게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정민은 이미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우다가 결국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세상의 시선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정민은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딸 서연 역시 이런 혹독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딸 지은 또한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서연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회장은 하준이의 하원 시간을 앞두고 먼저 서연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포장마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과 구청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최 회장은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나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서연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그녀의 낡은 포장마차를 강제로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틀이 땅에 떨어져 굉음을 내며 찌그러졌고 밀가루 포대와 파통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구역이라는 차가운 행정 집행 앞에서 한 소녀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무참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 할머니 병원비 이걸로 다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건장한 남자 직원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서연은 질퍽한 흙탕물 웅덩이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얇은 옷 속으로 스며들며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희망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무너진 포장마차를 보며 절규하듯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회색빛 도시의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못하겠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중년의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값비싼 코트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 범접할 수 없는 위압적인 기세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구청 단속반장이 앞으로 나서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업무 집행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최 회장은 그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강그룹 회장 최진혁이다. 세강그룹 회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단속반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용역 직원들의 거친 행동도 멈췄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흙탕물 속에서 울고 있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소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으냐, 아가야. 따뜻하고 중후한 목소리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얼굴, 모든 것을 잃은 듯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최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내 정민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가슴에 묻은 딸 지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김 비서가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최 회장은 서연을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강그룹 회장의 전용차라는 것을 알 리 없는 서연은 그저 낯설고 압도적인 상황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몸에서는 한기가 느껴졌지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값비싼 코트의 감촉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후한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삶과 희망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나타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최고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듯한 병원장과 주요 의료진들이 나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 아이 할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구급차를 보내게. 그리고 이 병원 VIP 병실로 모셔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서 할머님 치료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해.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의 말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VIP 병실로 최고의 의료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연을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가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무 늦었다.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이정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떠날 때 이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고백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으로 굳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서연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최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앳되고 풋풋한 모습에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최 회장이었고, 그의 곁에 수줍게 웃고 있는 여자는 서연이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내 어머니 정민이다. 내가 평생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사람. 그 순간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선명하게 친자 관계 확률 9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서연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서연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차가운 활자로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났더라면 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원망과 슬픔, 혼란이 뒤섞여 격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실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서연의 울부짖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 회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었던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딸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이 아비가 다 잘못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제발 이 아비에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그날 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푹신하고 거대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지만 밤새 엄마 꿈을 꾸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VIP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한 할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도운 게야. 이제 고생 끝이다. 최 회장의 속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서연의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이정민 장학재단을 만들어 서연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그것도 식품영양학과의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준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준이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를 닮은 누나가 자신의 진짜 이모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하준이는 더 이상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텅 비어있던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과 서연, 그리고 하준, 할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조카. 어색하기만 했던 세 사람은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주말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거리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계절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세 사람의 삶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동화 속 공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반지하 단칸방 대신 창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드넓은 방이 생겼습니다. 흙탕물 범벅이었던 낡은 외투 대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거대한 식탁에 앉을 때마다 목이 메어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회장은 서연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온갖 것들을 서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와 개인 기사는 물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보석들이 매일같이 저택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거라. 이 아비가 다 해줄 것이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물질적인 호의가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연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눈을 보고 웃어주는 그런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 공간이었고, 가족과의 식사는 편안한 대화의 장이 아닌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두 사람 사이에서 유일하게 밝은 빛을 내는 것은 어린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에게 서연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준이 밥 잘 먹는다고 칭찬했어요. 하준이는 하루 종일 서연의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거렸고, 서연은 하준이를 돌보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은 서연이 느끼는 혼란과 죄책감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택의 주방장이 최고급 재료로 만든 화려한 간식을 내왔지만 하준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나 이거 말고 이모가 만들어준 붕어빵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거요. 하준이의 말에 서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최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근엄한 표정의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서연은 저택의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낯설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밀가루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포장마차에서 수만 번도 더 반복했던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어색하게 서서 서연이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고 하준이는 옆에서 반죽을 휘저으며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이의 자랑에 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붕어빵 틀이 없는 대신 프라이팬에 작고 동그랗게 반죽을 부어 팥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반달 모양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이 아닌 주방 조리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갓 구운 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재벌 총수도,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소녀도, 상처 입은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대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최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정중히 사양하고 그녀는 예전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캠퍼스의 활기찬 분위기는 서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최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부른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비싼 옷이나 차는 사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제가 받은 이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전공을 살려서 저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장학재단을 저도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요. 딸의 당찬 모습 속에서 최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정민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랑스러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이 아비가 뭐든지 돕겠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서연이 가져온 전공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서연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영양사가 되자 하늘에 계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그 글자를 어루만지는 최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은 딸에 대한 대견함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정민 장학재단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무료급식 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시작이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마음과 온기를 나누는 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행사 장소는 서연이 오랫동안 살았던 낡은 동네의 작은 복지관이었습니다. 최진혁 회장은 처음에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크게 행사를 열자고 했지만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엄마의 뜻일 거예요라는 서연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최 회장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허름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세강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박서연의 아버지이자 봉사자 최진혁으로서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수백 개의 감자 껍질을 깎는 일 앞에서는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손 다쳐요.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요. 그녀는 최 회장의 손을 잡아주며 다정하게 감자 깎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은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파 껍질을 까며 힘을 보탰습니다. 매운 양파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하준이가 도와야 이모가 안 힘들지 라며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가 말했던 온기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정성껏 만든 반찬이 복지관을 찾은 독거노인들과 결식아동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연은 배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자신의 붕어빵을 사주며 학생, 힘내라고 응원해주던 동네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선한 눈빛을 간직한 서연을 보며 자신의 딸처럼 대견해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이 아니여.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돌아왔구나. 장하다, 장해. 어른들의 칭찬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복지관 한쪽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금은 식어버린 반찬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꿀맛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최 회장에게 구부정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오늘 하루 딸과 함께 흘린 땀방울보다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금고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왔던 편지들이다.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편지들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 그리고 최 회장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 씨,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제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는 당신과 저의 사랑의 증표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먼 훗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게 되거든 부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담긴 문장들을 읽으며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미래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작은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상자 속 반지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다. 결국 전해주지 못했지만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서연은 그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보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주인인 것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빼꼼 열리며 하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뭐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으며 하준이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
하준이는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고 최 회장은 두 아이를 자신의 커다란 팔로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 슬픔이 세 사람의 온기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흩어졌던 세 개의 영혼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매듭이 풀리자 거대하고 삭막했던 최진혁 회장의 저택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의 방에서 나와 말없이 식사만 하던 침묵의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활기차고 따뜻한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는 그녀에게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것은 즐거운 실습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혈압에 좋은 채소 수프를 끓여봤어요. 하준이는 키 크는데 좋은 멸치 넣고 계란찜.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최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흐뭇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아침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이구나. 하준이는 서연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이모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주인의 부드러운 모습과 집안에 가득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놀라면서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성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회장 역시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업무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일찍 귀가하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그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학교 생활은 어떤지, 하준이에게는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의 질문은 자연스러워졌고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재단 운영 계획서를 밤늦게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하준이가 서툰 솜씨로 그려온 할아버지, 이모, 나 그림을 액자에 넣어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외출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대신 당당하게 손녀와 조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솜사탕이다. 할아버지, 나 저거 사주세요. 이모, 우리 저 회전목마 타요. 하준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고 서연은 그런 하준이를 챙기며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최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솜사탕을 맛보고 넥타이를 맨 채로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재개거물이 놀이공원에 나타난 것을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곧 그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강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든 하준이를 보며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최 회장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서연아. 너희들이 내게 와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삭막했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서연과 하준이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게 해준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변화는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도 가장 큰 약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할머니의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하준, 그리고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최 회장이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 재롱을 피우고 웃음꽃을 피우니 할머니는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증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라도 하루빨리 일어나야지. 할머니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은 완전히 지나가고 세상은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위로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의 기억들이 덧칠해지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에 찾아온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삶이 안정되면서 이정민 장학재단의 활동 또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붕어빵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푸드트럭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 때 가장 서러웠던 건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간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자고요. 재단 이사회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당당했습니다. 최 회장은 딸의 기특한 생각에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보냈고 이사들은 세강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젊은 상임이사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신 시설을 갖춘 깔끔하고 예쁜 푸드트럭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이정민 장학재단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붕어빵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과 하준이 그리고 최 회장은 첫 운행을 기념하며 나란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푸드트럭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와, 붕어빵이다. 트럭이 도착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솜씨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보육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하나씩 나눠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그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준이는 또래 친구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며 금세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차도 있고 맛있는 붕어빵도 만들어요? 부럽다. 그 말에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언니도 예전에는 너처럼 아주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꿈을 잃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나타나서 도와주셨어. 너도 꼭 꿈을 잃지 마. 그럼 언젠가 너의 꿈을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꼭 나타날 거야. 서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따뜻한 붕어빵 트럭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 장애 아동 재활시설, 외딴 섬의 작은 분교까지 트럭은 단순히 붕어빵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영양교육을 진행했고 최 회장은 세강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자재와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붕어빵 트럭은 가는 곳마다 작은 축제를 열어주었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물하는 노란색 행복 전령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강그룹의 이미지 관리용 쇼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어울리는 서연과 최 회장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소녀가 재벌 총수에 숨겨진 딸이었다는 드라마틱한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연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서연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촬영은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힘들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최 회장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 서연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은 바로 이 작은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온기라고 믿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붕어빵 하나 건네는 작은 온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정민 장학재단에는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전국의 붕어빵 가게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불우이웃에게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착한 붕어빵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한 소녀의 아픔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한 붕어빵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던 어느 날, 서연의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VIP 병실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할머니의 병세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어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완치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기에 담당 의료진조차 이것은 현대의학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강한 삶의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할머니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마중 나온 최진혁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할머니의 거친 손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여온 재벌 총수의 두툼한 손이 어색하게 맞잡혔습니다. 할머니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서방, 아니 사돈, 지난 세월 당신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소. 내 딸 정민이가 당신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오. 하지만 우리 서연이와 하준이를 저렇게까지 아껴주고 늙은 내 목숨까지 살려준 걸 보니 이제 그 원망은 거둬야 할 것 같구려. 하늘에 있는 우리 정민이도 이젠 당신을 용서했을게요. 할머니의 담담한 용서의 말에 최 회장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정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서연이와 하준이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과 하준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아픔과 원망을 씻어내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감격과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는 최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집과 수많은 고용인들을 어색해했지만 특유의 따뜻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금세 집안의 활력소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직접 키운 채소로 맛있는 김치와 장아찌를 담가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하준이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은 서연과 최 회장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텅 비어 있던 안주인의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연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재단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붕어빵 트럭은 이제 전국에 10대가 넘게 운영되었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영양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갖춘 종합복지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에게 붕어빵 아줌마가 아닌 희망을 선물하는 기다리 이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서울의 한 복지관 앞마당에서는 이정민 장학재단의 연말 자선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노란색 붕어빵 트럭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청년의 티가 나는 서연이 능숙하게 붕어빵을 굽고 있었고, 훌쩍 자란 하준이는 이모의 곁에서 팥소를 채우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여전히 정정한 최 회장과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쭈뼛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 대표님 기억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보육원에서 붕어빵 얻어먹었던 아이예요. 그때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작은 가게를 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자는 서연이 과거 보육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봉투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저희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대표님께 받은 희망을 이제 저희도 나누고 싶어요.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나누었던 작은 온기가 씨앗이 되어 더 큰 사랑과 희망으로 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 하트 모양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모. 그 말에 차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거실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앨범을 가져와 먼지 쌓인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앳된 모습에 자신과 정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소, 정민 씨. 당신이 남기고 간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소. 당신과 내가 시작한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구려. 고맙소.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하준이는 난로의 따스함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거실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붕어빵. 그 작은 온기는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이고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었으며 마침내 세상을 덮이는 커다란 사랑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붕어빵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는 한 그들이 나누는 희망과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붕어빵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